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음악도서관에 가서 현대 철학과 바그너의 대결, 바그너는 위험한가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랭 바디우가 쓰고 김성호가 옮겼습니다. 프랑스 철학의 거장 바디우는 바그너의 음악을 니체, 하이데거, 아도르노, 라쿠라바르트에 이르는 서구 사상사의 맥락에서 검토합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미군이 베트남 해안마을을 폭격할 때 울려 퍼지는 발퀴레의 기행과 전 세계의 결혼식장에서 연주되는 결혼 행진곡을 통해 강렬하고 스펙타클한 분위기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농촌마을의 결혼식 풍경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천재 바그너에 대해 현대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가라는 측면에서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음악은 물론이고 철학과 예술 전반에 걸친 바디우의 중요한 성찰의 세계로 지금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립 라쿠라바르트가 바그너의 형상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자신의 책 무지카 픽타에서 했던 말은 하나의 참조가 될 수 있다. 비중 있는 프랑스 철학자 라쿠라바르트는 이 책에서 음악 전반, 특히 바그너와 오늘날의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구성적 연관에 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펼쳤다. 라쿠라바르트는 오늘날의 이데올로기 구성체들 안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바그너의 자취를 따라 허무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바그너 자신이 발명한 기술보다 더욱 강력한 기술을 지닌 음악이 지속적으로 우리 세계를 침범하고 시각 예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예술 형식에 대해 명확히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상 숭배가 떠나간 곳에 음악 숭배가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아마도 먼저 해야 할 답변일 것이다. 이 책이 교훈적인 것은 이 책 역시 음악이 오늘날의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중심적 벡터의 역할을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음악 숭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표현은 흥미롭다. 음악은 우상이 되었고 우상 숭배가 떠나간 곳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으며 따지고 보면 바그너가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음악의 테러리즘적 기능이라 부를 만한 것이 바그너의 탓으로 돌려진 셈이다. 이 방향을 가리키는 많은 표지들이 언급될 수 있을 텐데 가령 음악이 이미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발상이 있다. 사실 사람들이 지니는 관습적 이해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미지들이 이데올로기적 우위를 점해왔다. 그러나 라쿠라바르트의 생각은 다른데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의 정신을 규율에 따라 조직하는 데 있어 실은 음악이 이미지보다 더욱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음악이 구별의 미학을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구별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술과 비예술 사이에 잠재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합리적인 경계가 있으며 또한 잠재적으로 전파 가능한 구별의 기준이 있다고 여기는 미학을 가리킨다. 오늘날 이런 관념이 도처에서 공격을 받고 있으며 그 대신 비구별의 미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선호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다. 이 비구별의 미학에 따르면 우리는 음악이라는 제목 아래 들어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음악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비록 우리가 새로운 저널리즘적 범주들에 따라 세분하고 있지만 말이다. 가령 음악의 하위 범주들로 우리는 클래식, 록, 블루스 등등을 발견한다. 분명 오늘날의 클래식은 예전 같으면 예술적 구별의 기준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었을 어떤 것을 가리킨다. 내 생각에 취향의 민주화 및 다양성에 발맞추어 비구별의 미학이 처음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음악에서였다. 이 모든 이유에서 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예술 형식과 이데올로기적 경향 또는 반향 사이의 연관에서 음악이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의 주제에 대한 소갯말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어떻게 바그너가 이 모든 것에 연루될 수 있을까? 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음악이 비할 데 없이 독특한 미학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바그너가 이 현상의 진정한 선구자라고 하는 라쿠라바르트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내가 주장하려는 바는 블레즈, 셰로, 레뇨의 공연이 바그너의 탈신화적 상연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 내포된 것은 민족주의적 신화에서 비민족주의적인 혹은 정화된 신화로서의 이행이라기보다는 바그너를 진실로 극화하는 방식, 즉 그를 극화하는 이질적인 힘들의 작용을 드러내고 인물들에 대한 그 어떤 신화화도 일체 거부하는 방식으로 바그너 작품을 연출하려는 시도였다. 그 결과는 바그너의 극화였는데 이 경우 극화가 하나의 신화체계가 지닌 총체화의 이념과 정반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블레즈의 지휘 역시 바그너 음악의 연속성을 드러내려 시도하기보다 그 저변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려 했었다. 사실 바그너의 음악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실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흩어지는 소세포들의 매우 복잡한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한 선율에 관한 추상적 이론으로 바그너를 얽매야 할 본질적 이유는 없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분석적인 방식의 지휘, 즉 신화화에 복무하는 음악적 흐름의 뒤편에서 바그너의 작곡 기법의 복잡성을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지휘다. 무엇보다도 그 이상은 순수 예술이라는 관념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절제란 또한 일종의 빈곤을, 즉 탈총체화의 의지가 수반된 예술적 포부의 겸손을 함축한다. 이것은 정반대로 하나의 예술과 다른 예술의 혼합 및 그들 사이의 횡단을 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그런 혼합과 횡단이 언제나 파편화, 탈총체화, 실험으로서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순수 예술이 라쿠라바르트가 보기에 명백하게
그것을 대표하는 최후의 1인, 즉 바그너로 이전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현대 예술에 관한 이와 같은 논의에서 또 하나의 논점은 예술과 비예술 사이에 설정된 지나치게 엄격한 경계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경계 역시 절제 및 겸손에 연관되는데 예술과 비예술을 구별하는 그 어떤 기준도 완전히 자명하게 신뢰할 만하지는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가령 라코라바르트의 경우에 이런 발상은 현대의 시를 산문, 되기로 보는 이론, 즉 현대의 시의 본질이 시의 산문 되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걸치고 등장한다. 시와 산문을 나누는 경계야말로 시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시의 본질은 순수한 또는 위대한 시가 되기를 꿈꾸는 데 있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불순하게 만들고 산문이 되는 데 존재할 것이다. 아울러 규정되는 것은 숭고한 것의 직접적 형태도 숭고한 효과로서의 숭고한 것도 단념하라. 간단히 말하면 효과를 단념하라는 것이다. 예술은 효과의 부재라는 어떤 규정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효과 없는 효과를 생산하는 것. 다시 말해 결국에는 예술가 주체와 사회적 주체로 추정되는 주체 사이의 결별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체는 이제 한쪽이 다른 쪽에 어떤 효과를 생산하는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서로 갈라서야 한다. 내가 효과 없는 효과 또는 결별 효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갈라서기다. 아도르노는 자신의 책 바그너를 찾아서의 도입부에서 이 점을 암시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바그너는 일종의 소부르주아적 허풍의 전형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목적에 필요한 수단을 실제로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진정한 역사적 내용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표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기울어가는 제국의 키치 예술에 대해서도 얼마간 이와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서사시의 창조적 내용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허풍을 가지고 그 내용을 위조한다고 말이다. 사실 차기 선거를 빼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라고는 없는 시대라야 반지의 제왕이나 그 비슷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바그너가 지니는 의미의 전부인가라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유형학은 전적으로 적실한가? 이는 복잡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종결과 계시라는 바그너의 양측면 모두에 대해 동시에 어떤 의견을 지닌다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바그너에게 이중의 역할이 부과되었다. 어느 면에서 그는 모든 오페라 기술 확대의 정점을 대표하는 한편으로 대중예술의 최초 사례를 대표한다. 그의 시사성은 다름 아닌 역사적 시사성이다. 결국 그것은 대규모 록 콘서트와 비슷하다는 말이다. 아무튼 시끄럽기로는 벌써 그 정도였다. 현 시대는 유기의 시대로서 철저히 부정적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시작될 수 없는 차이가, 따라서 실현될 수 없는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음악은 이런 유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 구원이나 위안으로서의 음악이라는 관념은
완전히 포기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파악되는 현재의 그런 류의 것은 무엇이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음악이 이런 유기, 이 보편적 죄의식, 모든 문화와 문화 비평의 이 망측한 성격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음악, 예술, 그리고 바그너의 음악과 유기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고 그에 대해 수많은 예증이 가능한 한 바그너에게도 제기될 수 있는 추가적 질문이다. 그러나 바그너가 관계된 이 대목에서 다시 우리는 유기와 조작된 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 사실 바그너에서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용서나 구원을 연출하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음악이 증언하는 유기 상태를 수단화하는 어떤 관계를 볼 수 있다.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문제, 헛된 기다림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문제에 관련된다. 헛된 기다림이 실로 하나의 요구라면 부정변증법은 음악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유리한 시점에서 볼 때 헛된 기다림의 음악은 어떤 것인가? 헛된 기다림 역시 하나의 중요한 바그너적 주제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제3막 첫 3분의 2의 본질적 조직을 형성한다. 헛된 기다림의 음악을 창조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그너다. 그러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기다림은 따지고 보면 정말 헛되지는 않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졸데는 트리스탄이 죽기 전에 그를 축복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으뜸 화음은 결국 상황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그너의 극적 역학에서 이 헛된 기다림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지, 아니면 반대로 바그너가 헛된 기다림의 본래적 가치를 비범하게 직관하여 그로부터 유례없는 시학, 해결을 계속 미룸으로써 기다림의 무익함을 표현하기 위한 화성적 불안의 상태를 창조하는 놀라운 음악적 체계를 만들어냈는지 물어보는 것이 온당하다. 우리는 음악이 어느 정도로 현상의 구출에 기여하는지 물어야 한다. 음악 자체 내에 무엇이 현상의 구출에 참여할 수 있는가? 특히 바그너에서의 현상이라는 이 문제, 즉 순수한 외재성의 표현으로서의 음악이라는 문제의 의의는 무엇인가? 부정변증법에서는 범죄 이후, 아우슈비츠라는 파국 이후 주어지는 사유방식의 가능성 내부에서 예술과 음악의 잠재적인 자리를 서서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복잡하게 구축하는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진정한 관건은 결국 아우슈비츠 이후 음악의 가능성, 즉 어떤 식으로든 그 파국에 적합하거나 그것과 양립할 수 있을 만한 음악, 비록 그 시면을 배경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가치가 떨어지거나 자격 미달인 것은 아닐 어떤 음악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런 음악은 바그너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것이다. 요컨대 관건은 악 이후에 올 수 있는 음악의 문제이며 이는 다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말했듯이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명제를 처음 설파한 사람이다. 후에 그는 문제를 변형시켰는데 부정변증법에서 그는 그것이 올바른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르며 올바른 문제는 아우슈비츠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더 포괄적인 것이 되었고, 그리하여 예술 일반에, 그리고 예술이 존재와 맺는 관계에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실로 관건은 악 이후에 올 수 있는 음악이며, 문제는 아우슈비츠 이후 노래가 가능한가와도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노래든 아우슈비츠에는 적합하지 않은 듯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는 노래하지 않는 음악, 노래가 제거된 음악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노래가 들어나간 어떤 음악도 왠지 아우슈비츠 이후의 상황에 맞지 않을 테고 맞춰질 수도 없을 것이다. 하이데거 역시 바그너와의 싸움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극히 시사적이다. 한편으로 하이데거가 일정 시기에 나치주의의 호의를 품었다는 점을, 다른 한편 나치주의가 하이데거와는 반대로 바그너를, 게다가 니체까지 자기들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벌였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된다. 처음에 니체가 바그너와 싸웠고, 그 다음에는 나치가 바그너와 융화되거나 공모관계에 있을 만한 모종의 니체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바그너가 나치 체제의 위대한 예술적 아이콘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바그너에 관한 일련의 극히 복잡한 논쟁이 발견된다. 그 결과 니체, 하이데거, 아도르노, 라코라바르트, 이들 모두는 라코라바르트가 상기시키듯이 말라르메와 보들레르의 발자취를 쫓았다가 바그너에 관한 논쟁의 역사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놀랍도록 풍요로운 역사로 드러나는데, 음악을 둘러싼 철학자들의 논쟁이 상대적으로 드문 현상임을 염두에 두면 특히 그렇다고 하겠다. 니체, 하이데거, 아도르노, 라코라바르트, 이들 모두는 바그너에 관한 대체로 부정적인 논쟁에 연루되었다. 그들은 각기 바그너를 이런저런 것에 대한 발례로 파악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로써 구성되는 역사가 아도르노가 부정 변증법에서 음악의 자리를 구축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부정 변증법에서 음악을 위해 구축되는 자리는 바그너에 관한 이러한 철학적 논쟁, 그리고 결국은 바그너의 경우라는 문제를 그 직접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바그너에게 쏟아지는 주된 비난이다. 바그너는 사람을 홀리고 유혹하고 기만적이고 히스테릭하고 미광을 바라고 매혹적이고 성적인 음악적 축조물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내가 논하고 싶은 것은 모든 반증에도 불구하고 바그너는 여전히 미래 음악을 대표한다는 가설이다. 그리하여 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바그너가 라이트모티프와 총체성, 라이트모티프와 무한 선율을 연결한 것, 우선은 오페라의 정해진 음률을 무한 선율로 대체하고, 다음은 이것을 모두 라이트모티프로 조작한 것에 대해 관한 바그너의 교훈은 종종 이런 식으로 요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성에서 자유로운 위대함을 향한 일보라고 말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길이다. 즉, 그가 위대함을 열망한 최후의 인간, 어찌됐든 자신의 최대 강점인 분야에서
총체성을 배제하기를 열망한 최후의 인간이었을 가능성 말이다. 신이 세상에 천재를 내려보낸 이유는 천재로 하여금 잘난 척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바보들로 하여금 천재를 욕하며 만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그너의 천재성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를 능가하기는커녕 비슷한 수준의 예술가도 탄생하지 않았다는 세상의 증명으로 귀결됩니다. 바그너를 향해 덤벼들었던 수많은 바보들과 함께 걸어본 길고 깊고 난감한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